5월 넷째 주 로포커스 주요 뉴스입니다.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한 살을 더 먹는 일명 새는 나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는 6월부터 만나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대와 함께 혼란도 예상되고 있는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구체적 내용을 특별대담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최순실, 박소연 등 대국민적 공분을 사며 실형 선고까지 받은 이들이 오히려 수백, 수천 명에게 고소장을 남발한 후 민사소송으로 몇백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모욕죄와 비판의 자유 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며 소송을 당한 누리꾼들의 대응은 어때야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전 국민이 1살에서 2살씩 어려집니다. 만나이 도입은 윤석열 정부에서 바뀌는 가장 큰 제도 중 하나인데 5천만 국민의 나이를 바꾸는 데에는 법제처 역할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제처가 이룬 성과와 남은 과제를 석대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6건 해석,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결격 여부 6건 해석, 무임승차 연령 상향 관련 보건복지부의 6건 해석 요청, 행정기본법 개선, 그리고 만나이 도입. 정부를 묵묵히 후방 지원하는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유독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야 정쟁이 갈수록 깊어지는 면도 있지만 현 정부의 통큰 제도 개선을 법제처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법제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던 건 만나이. 국민은 단순히 1살에서 2살 어려진다고 생각하지만 범부처 간 시스템 통일과 정착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란 평가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도 떠돌았습니다. 한국식 새는 나이는 태아일 때부터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인데 만나이를 도입하면 태어난 후부터 나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도 합법이란 주장이었습니다. 낙태가 더 만연해진다거나 낙태죄 처벌 형량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것은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입법 과정에서의 법조계, 여성계, 의료계, 종교계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논의와 합의를 통하여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됐을 때의 생명 경시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기존에 만 나이를 사용하는 외국의 서구의 국가들이 태아의 생명에 대해서 새는 나이를 세는 사람보다 경시한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들 고언으로 루머는 일단락됐지만 제도 정착까지는 국민 사이에서도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나이 규정 법령 중 만나이로 정비가 필요한 법령이 아직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불안보다 기대가 큰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만나이로 이제 69세가 되거든요. 그런데 70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69세하고 70세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젊어지는 대한민국. 법제처는 이외에도 국정과제 신속 통과를 위한 처리 전략 구상, 지방분권 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법령 정비, 국민소통과 세계협력 법제 서비스 제공, 행정기본법 개정 등을 올해 주요 업무로 지정하고 더 나은 행정체제를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젊어지는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셨을 이 만나이 정책이 오늘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랜 기간 만나이를 거의 쓰고 있지 않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요. 제도 시행 약 한 달여를 앞두고 만나이 통일을 위해서 법령 정비부터 대국민 홍보까지 불철주야 힘써오신 이완규 법제처장님 법률방송 스튜디오에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이 만나이 정책을 위해서 법제처가 그동안 해왔고 또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법제처에서 작년에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나이 사용 원칙을 명문화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그 법안이 통과돼서 이제 6월 달에 시행을 남기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는데요. 올해는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나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조를 해서 여러 방면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법제처에서도 또 그 제작한 홍보 콘텐츠가 있는데 그 홍보 콘텐츠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고 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14,900여 개 정도 되는 매체가 있습니다. 그 매체를 통해서 이런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는 등 활발히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만 나이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에는 만 나이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 통일법 등 관련 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나 서울시 등과 협력을 해서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나 120 다산 콜센터 등 각종 민원 창구에서 정확하게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교육이나 민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실 저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이제 좀 어려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데 사실 궁금한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만 나이 통일에 대한 좀 질의나 민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나 국민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 시기나 또는 이제 직장 다니다 정년하시는 분들의 정년 기준 등이 바뀌는지 질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경 계약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시기나 정년 등 이미 그런 정년 등의 경우에는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법에서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앞으로 이를 만 나이로 봐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그런 경우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없으면 이제 만이라는 표시에 관계없이 만 나이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즉 법에서 60세라고 말하면 이미 종전에도 만 60세라고 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 나이 통일법을 함으로써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나이 세는 나이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연나이라고 그래서 동일한 그 출생 연도를 전부 동일한 나이로 보는 그런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혼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혼동하지 말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도 통일된다는 원칙이 확립됐으니까 그런 혼동이 좀 일상생활에서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연 나이 법령 정비는 사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연나이라고 하면은 이제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을 모두 동일한 나이로 간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2000년 1월 1일 출생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같은 나이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만 나이는 이제 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3월 1일생이다. 그러면 2000년 3월 1일이 지나면 나이가 한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3월 1일 전 나이하고 2000년 3월 1일 후의 나이가 달라지는 것이 만 나이인데 각종 규정에서 이렇게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로 규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학교 들어갈 때 그런 학년 나이나 아니면 또 군 입대할 때 군 입대에 쓰는 그 나이들이 다 연 나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나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한 60개 법령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60개 법령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연나이로 하는 것이 필요한 법령인지 아니면 만 나이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나이로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만 나이로 바꾸어도 무관한 그런 법령의 경우에는 소관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런 경우는 이제 만 나이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연나이가 계속 필요한지 아니면 만 나이로 바꾸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그런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국민 의견 수렴도 거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국 만 나이로 종발 필요성이 인정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그 개정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연나이 법령 정비 관련해서 이제 사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법령상 나이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 필요성 및 완화 방안 등에 대해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1일까지 2주간 국민신문고 국민 생각하면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가 4,433명이었는데 그중 80.8%가 사업자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완화 방안으로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을 완화해 주거나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규정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제처에서는 이 의견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러한 완화 방안에 대해서 법제화하거나 완화 방안을 좀 더 확대하거나 하는 방안으로 사업자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국민들 의견을 실시간으로 듣는 거는 참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업자들이 이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책인 만큼 좀 반영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만나이 정책을 위해서 처장님께서 국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요? 오랜 사회적 관행,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여러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된다면 그간 그 다양한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나 다툼, 또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나이를 묻는 질문에 만나이로 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생일 케이크에 꽂는 초의 개수도 만나이에 맞추는 것이 당연해질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도 만나이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저희 대한민국이 나이를 기준으로 좀 언어와 행동 양식을 좀 달리하는 이 이른바 연령 서열이 좀 뿌리 깊었던 만큼 시행 초기에 혼란이 좀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처장님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도 좀 문화 정착을 위해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주 핫클릭 댓글 소송 얘기입니다. 국정농단 당사자로 복역 중인 최순실, 동물 불법 안락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 가수 고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해 징역 1년 형기를 마친 최종범. 언뜻 보면 연관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들 3명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댓글 소송인데요. 자신들에게 이른바 악플을 단 일반인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고소는 악플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마치 관행처럼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법적 분쟁을 해보지 않은 그저 평범한 일반인들이라는 건데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소장에 두려움에 떨며 놀란 마음에 합의하겠다고 말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국정농단으로 대국민 비난을 한몸에 받았던 최순실 정유라 모녀는 자신들에게 비판적 댓글을 쓴 사람들에게 한 건당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그 2018년도에 있었던 최순실의 그 법정에서의 그 기사에 댓글을 달게 됐고요. 어떻게 그 국가적인 큰 대역죄를 저지른 자가 감히 법정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댓글을 달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건으로 인해서 2022년 12월경에 고소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고소를 당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도 생업을 일부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거고, 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박소연 전 대표 역시 불법 안락사 논란 이후 분노로 들끓은 여론 탓에 많은 악성 댓글을 받았었습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댓글을 단 수천 명을 상대로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600만 원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계속 뭐 사람을 계속 윽박지르고 막판에 그 돈 넣으라 그래 정신없이 네 알겠다는 그 말 해서 법원에 답변서도 보내보고 소치와 부동의서도 보내보고 했는데 저는 이미 끝난 상황이랍니다. 그 돈을 내놔오랍니다. 그러면 일 때문에 그냥 직장 그만두고 가수 고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최종범 역시 100명이 넘는 누리꾼들에게 300에서 500만 원의 위자료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사건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박지영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민영사상 집단 대응을 위한 댓글 소송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형사의 경우 경찰 조사 시 의견서 작성, 민사의 경우 1심 소송 진행을 도맡을 예정입니다. 박 변호사는 국민적 공분을 산 행동을 한 자들이 소송을 낸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적인 분노를 또다시 유발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욕먹을 짓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욕을 한 건데 그 욕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문제를 삼기 시작합니다. 피소를 당한 사람들에게 모두 모욕죄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를 두고 당황하거나 지레 겁먹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박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뭘 모르다 보니 그냥 합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이길 수 있는 거고 답변서도 이렇게 조금만 준비해서 내면 되는데 이렇게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서 욕을 했을 경우에는 기각이 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모욕죄와 비판의 자유 사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밑도 끝도 없이 개인적 혐오 감정으로 쓰는 악성 댓글은 당연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또 반대로 법원은 범죄를 저지른 것 등에 대해선 여론을 통한 사회적 비판이나 비난 형태의 추궁은 받아도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든 일탈 행위든 그 어떤 것에도 늘 책임이 따른다는 이치를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배달음식 전문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품 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해 30곳을 적발했습니다. 구체적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보존 기준 위반,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업소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했습니다. 또 화성시에 위치한 B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 양념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재료를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외에도 수원시 내 D업소는 원료 보관실과 조리장의 내부를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에겐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는데 먼저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관련해서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덜어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예정한 제1회 전국 법학 경시대회를 취소했습니다. 변협은 오는 8월 예정이던 행사에 대해 법학 실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회원들과 로스쿨에선 경시대회 수상 이력이 정성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불만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시대회는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각 40문항을 출제, 성적 우수자에게는 상금과 협회장 명의 인턴 추천서를 제공하는 행사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변협은 경시대회 필요성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소통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행사 철회를 표명했습니다. 다만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대학생 대상 경시대회는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 방위조약, 주한 미군지휘협정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사드 배치가 가능했던 근거 조항인 한미상호방위조약 4호와 주한 미군지휘협정 조항은 위헌이라며 경북 성주, 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뜻합니다. 헌재는 주민들이 낸 사드 부지 공여 무효 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 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외교부의 부지 공여 승인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주한미군의 부지 사용을 최종 승인한 주체는 소파 합동위원회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은 소송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각하 판결했었습니다. 일단 헌법소원 청구에 발단이 된 한미상호 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지휘협정 제2호 제1항에는 미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들 조항이 대한민국 국토 주권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5월의 마지막 로포커스,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또 하나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한 소식이 있었죠. 바로 법무부가 국가배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경찰의 유족도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군 미필 남성이 사고를 당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때 그동안엔 제외됐던 군복무 기간도 전부 산입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 조항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7월 4일까지입니다. 군 복무와 관련된 이슈는 늘 뜨거운 감자인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력과 다른 사회적 참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도 곳곳에 퍼져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